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온직설 코너입니다. 예, 고 박사님 2주 만인데 그죠?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2주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신임 김조원 이제 이 카이 한국우주항공 사장이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리로 이제 간다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있지 않습니까? 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먹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법무장관을 가면서 민정수석 자리를 이제 김조원에게 했는데 김조원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대체로 보면 법무장관은 전현직 검찰 출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지금까지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죠. 감사원 출신 지금 민정수석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저도 것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정부를 행정기관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말하자면 참모로 들어가는 것은 예, 감사원이라는 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부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 거기 참모로 들어가면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못했었죠. 전에 그렇겠죠, 그죠? 감사원장인가가 MB 시절인가 누구 그 시키려다가 문제가 돼서 예, 좀 시끄럽다 저도 기억이 그런 적이 나네요. 있어요. 예, 그것도 비슷한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사상 최초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앉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젊은 현직도 아니라 예. 현직을 떠난 지가 11년 그러니까 노무현 오래됐죠. 정권 끝난 지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조국이 자신의 후임 민정수석을 검찰이 아닌 사람으로 했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김조원 씨가 그 사장이죠. 한국카이 사장인데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으니까 뭐 민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좀 있다고 봐야죠. 또 감사원 사무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사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뭐 전문성 면에서 문제를 삼을 것은 없는데 조국 입장에서는 그게 검찰 출신이 와 있으면은 아주 불편한 자리입니다. 검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국 자체가 검사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법조 현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고시를 3번이나 떨어져가지고. 고시 떨어졌습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하긴 했겠죠. 말하자면 공부로 예. 돌려가지고 어디 뭐 박사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조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이 오게 되면은 그 민정수석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왜? 현재 검사들과의 그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인적 네트워크가 단단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민정수석이 검찰이라든가 뭐 이런 사법권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국은 지금 법무장관으로 가면은 자기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민정수석까지도 다 자기 휘하에 놓고 일종의 뭐 상황이랄까 예. 사법부권의 상황 노릇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 검찰총장 윤석열에다가 민정수석도 검찰에서 그래도 좀 끝발이 있는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검찰끼리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게 뭐 이제 본질적인 예. 그 속성들이 권력의 속성이죠. 조직의 예. 또 속성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해서 진짜 공직기강 그런 거 또 뭐 친인척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심부름 심부름 자기가 시키는 요것만 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후임 민정수석의 권한과 힘을 쫙 빼서
완전히 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심부름 역할만 하고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내가 총장을 뭐 시켜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정수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직급상으로는 법무장관이 훨씬 높지만 사실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까지도 지고 흔들었거든요. 그렇죠. 묻어내리고.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으니까. 청와대 대통령 뜻이다 해가지고 법무장관도 민정수석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이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이 누가 이름도 모르잖아요. 다 박상기 있는데. 법무장관이 지금 조국의 지시를 받아서 뭐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좀 뭐 말 잘 듣는 뭐 좀 허수아비랄까 뭐 이런 사람 하나 갖다 놓는 게 제일 편하죠. 다만 이분이 이제 그런 공직기강 문제라든가 그 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진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머리 큰 역할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참 자신의 후임 자리까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조국의 지금 역할이 문정권 하에서 권력 2인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부통령 차원을 넘어서 총리보다도 훨씬 실질적인 힘이 센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당의 실세들까지도 조국 앞에 머리 싹 숙이고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나섰잖아요. 얼마 전에 조국이 대일 이 공격에 선봉에 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다 여권의 실세들이 전부 조국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거기에 아주 짝짝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조국 힘이 센 거죠. 그 힘이라는 건 결국은 뭐 조국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대통령 의중이 조국한테 다 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입맛 아니에요. 그걸 뭐 누가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이 대통령의 뜻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옷을 벗고 그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됐던 이낙연 총리가 이제 유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좀 자리를 지킬 것 같네요. 당분간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뭐 총선까지도 나가려면 이번에 나가서 총선 나가지. 그래서 패싱을 하겠죠. 네, 총선까지도 이제 이 이낙연 총리가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낙연은 적어도 앞으로 1년쯤 더 한다. 총선 출마 안 한다면 사실은 지금 뭐 대선 후보 지지율로 잡고 있지만 이제 저 말은 유임시킨다는 거는 당신은 그냥 의전상의 총리 또 호남의 상징성상의 총리로 만족해라.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뭐 무난하게 이 정권에서 호남 상징성을 부여해서 좀 문정권 입장에는 PK 정권이니까 호남이 전폭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총선까지 호남 지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 총리로 다른 사람을 구제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나을 거다 이래 보는데 그렇겠죠. 총선 끝나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년 차인데 그죠? 자, 그러면 조국이 이제 저기 법무장관으로 간다면 저 법무장관으로 갔다가 한 6개월 하다가 지금 총선까지 뭐 9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전에는 뭐 그만둬야 되는 공직자 시한이 있잖아요. 그럼 뭐 조국이 적어도 1월 달쯤에는 그만둬야 될 건데 그럼 뭐 1월 달까지 꼴랑 남은 한 4, 5개월 해먹으려고 조국을 법무장관 시키겠습니까? 조국은 이미 이제 총선은 뛴 거죠. 패싱하는 거죠. 예. 특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입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분을 참 잘 모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모시면서 유머가 많아요. 예. 어디서 그렇게 꼴짝꼴짝한 것을 잘 적어갖고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재밌게 웃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이분은 잘 모시는데 또 아랫사람들은 호되게 다뤄가지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 점잖고 아랫사람들 다 재밌다는 쫓아다고 것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랫사람 치고 또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그런 없어요.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출세를 하더라고요. 밑에는 이렇게 세고 아랫사람한테는 강하게 하고 윗사람한테는 잘 뭐 우리말로 비벼대는 거 이걸 잘하는 분이 되게 출세를 하던데 어쨌든 호남 상징성도 있는 데다가 초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황 수장도 뭐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을 말하자면 여권에 내년 총선에 내보내서 그게 뭐 비례대표로 나가든 종로에 나가든 내보내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좀 총선을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들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우선 예. 인상부터도 그렇고 예. 대국민 비호감 스타일 아닙니까? 대동생이 어떻게 보면 또- 대국민 밉상 예. 대표니까 또 그래도 호감이 있는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선대위원장 맡아서 양정철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호남이 또 돌아선다든가 또 마땅한 호남 후발 주자가 지금 없어요. 총리를 시킬 만한 사람이. 뭐 김현미 이야기 나왔지만 아, 이건 턱없이 들어가죠. 그분을 뭐 총리 시킨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웃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낙연 총리 제대로 가고 그 중간 단계로 원래는 이제 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부산 차출설이 있었는데 뭐 부산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선거 또 나가고- 효용성도 크게 높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고. 지금 문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한다는 것과 부산에 나가서 또 인기 있다는 건 그건 별개 문제고. 예. 그러나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뭐 황 수장님도 여러 번 얘기했고 나도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말하자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노무현 문재인이라면 문재인 조국 이렇게 코드가 지금 그렇죠. 딱 맞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을 가급적이면은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보내는 거. 그게 장관 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국회라든가 정치권으로 오면은 서로 당내 뭐 갈등도 있고 서로 견제도 있지만 장관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 쫙 시켰다가 다음에 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인데 갈 수 있는 것은 비서실장이든가 아니면 총리입니다. 그런데 장관 해가지고 비서실장 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그건 많지 않았던 것 않죠,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이낙연 다음으로. 총리가 내년 4.15 총선이 끝나고 이제 6월 국회가 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정청이 그때 일괄적으로 또 바뀌죠. 샤프를 하잖아요. 예. 그때쯤 되면은 조국도 3년 차니까 뭐 이낙연 총리는 조국도 이제 또 장관도 한 1년 1년 해서 했으니까. 벌써 캐리어 쌓았고 예. 총리 시킨다고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국을 지금 문재인 마음속으로는 자기 어떻게 보면 후계자 아바타로 이렇게 착착착 키우려는 나름대로 스케줄을 잘 꼬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조국이 이제 법무장관이 되려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과거 이제 자기가 했던 인터뷰나 이런 데 보면 뭐 별로 그 인사청문회 이런 걸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좀 꺼리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윤석열이를 먼저 이렇게 총장을 시켜서 이제 보니까 근데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총장과 법무장관을 바꾸려 하면 법무장관을 시켜서 그 사람이 새로 된 법무장관이 좀 재청을 하고 그래서 총장을 하고 이게 조금은 상식이잖아요. 예. 근데 뭐 이전 건들은 그런 상식이 없어진 지는 뭐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보다 먼저 발령했으니까 깨진 지 오랜데 윤석열이 또 만만찮은데 여러 가지로 의혹으로 보자면 어쨌든 통과가 돼버렸어요. 한국당이 거의 공격을 하지 못하고 헛발질을 일불로 한 듯이 보이면서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저리 통과되는데 지금같이 뭐 한국당 의원 49명이 영등포 경찰서장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마당에 지금 뭐 한국당에 뭐 황교안도 대표라는 사람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데 누가 뭐 조국이 법무장관 간다고 저 센 조국을 상대로 누가 나서서 윤석열이한테도 못하는데 조국한테 검증한다고 달라들 건가? 지금 이런 야당의 지리멸렬을 보면서 조국이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쳐버리면 이번에 한번 거쳐버리면 총리가 될 때는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윤석열이도 지난번에 전에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을 잡으려면은 처가 쪽을 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 했죠. 네. 그쪽에 아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봐준 것이 노골적으로 봐준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장모, 뭐 부인까지. 근데 그런 부분은 싹 넘어가고 변호사 소개해준 거 그거야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험결이 아니라 오히려 후배를 위해서 자기 생활하는 의리남으로 변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을 싹 넘어갔는데 그게 전에 뭐 황 수장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서 알고 짜고 봐준 건지
아니면 미리 알아서 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알아서 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분 같으면은 정말 민의에 의해서 소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아니다, 여론이 아니다 하면 언제든지 뭐 정책 노선이고 뭐 인사고 바꿀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집권해서 한 2년을 지나고 보니까 한번 자기 딱 생각 정했다 하면 무조건 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바꾸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국회 청문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과거 정권에서도 뭐 채택이 안 되고 임명한 지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래도 눈치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국회 눈치도 보고 언론 눈치도 보고 국민 눈치도 봐가면서 적당히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눈치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어?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며칠까지 다시 보내주세요. 재송부해 주세요. 그리고 안 오면은 알아서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같은 경우도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돼서 이제 청문회 쓰면은 야당이 정말 작심하고 달라들지 여부도 문제지만 작심하든 안 하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시킬 테니까 청문회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조국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말하자면 다음 대권 후보로까지 밀어 올릴 건지 그 길로 아마 일로 매진하지 않겠나. 그게 너무 뭐 눈에 띄게 보이고 조국이 또 그런 부분을 본인이 아니까 이번에 이제 뭐 1번하고의 문제 이 정권의 초반 대응이 좀 지리멸렬했는데 그 이후에 조국이 총대를 메고 바람을 잡으니까 전부가 이제 대일 투쟁 전선에 또 가는 전부 동원이 됐죠. 예. 초반에는 한 3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예. 말도 안 하고 좀 로키로 가는 모양이다 했더니 그 후로 딱 결사항전 의지를 선언하고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12일인가요? 어디 무슨 상춘제에서 번개 보찬을 들러리들은 말고 안고들 핵심들만 불러 모아갖고 야 이래 갖고 안 되겠어. 이거 세게 가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밀고 가는 거야. 이게 총선 전략 1호야.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국한테 모든 그 뭐랄까 지휘권이랄까 말하자면 대일 공격의 선봉장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이 왜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외교부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산업통상부 장관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이 이거 뭐 SNS 페이스북에 뭐 한 열흘 사이에 43번인가 2번인가를 써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다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조금 뭐 비판적이던 보수 언론까지도 싹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꼬리를 싹 다 내리더라고요. 참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아요. 권력이. 황 소장이나 우리 같이로 지금 못 모르고 떠들다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 말 안 들으니까 너 그만둬. 유튜브나 이런 대응이 좀 시원찮다. 그렇죠. 가짜뉴스 그거 대응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갖고 저 틀어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깐깐하긴 해도 좀 원칙적이죠, 그죠? 원칙론자죠. 뭐 이 정부 들어와서 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었는데 본인이 쓴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철저한 뭐 민주주의자랄까 뭐 그런 그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 있는 사람 책은 같아요. 그렇게 써놓고 나도 그 이호성 씨 책을 한 너댓 개 봤어요. 언론학 박사 뭐 이런 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된 학자네. 근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싹 머리를 내렸는데 그나마 좀 양심이 살아 있으니까 이건 가짜뉴스라던 게 범위가 어디까지가 가짜뉴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뉴스란 말도 틀린 말이다. 정보 조작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건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청와대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막 질타가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그 보고받기로 가짜뉴스 했다가 뭐 다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지금 이번에 그만둬 그렇게 되니까 쫓겨난 거죠. 말은 사의 표명이지만 완전 경질 아닙니까? 임기도 보장돼 있는
자리인데도 1년이나 남겨놓고 지금 나가라 한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 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싸울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에 이제 뭐 MBC에서 뭐 스테이트에서 저를 하지도 않은 발언, 내가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8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걸 이제 했다고 이제 해서 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가짜 뉴스인 거예요. 예.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가짜 뉴스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고 아주 대성황을 열었더군요. 예, 또 그리고 이제 민사 형사 고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권력을 아무리 쥐고 있고 또 사법부를 장악하고 뭐 권력기관을 장악해도 거짓말을 180도로 다르게 한 부분을 조작 방송을 한 부분을 그걸 아니라고 너네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초장에 이런 걸 붙어야지. 전부 겁을 먹고 그냥 발발 떨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붙어보자. 너가 나보다 힘 세지만 뭐 어차피 한강수 유튜버도 지금 말라 죽이고 있는데 내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붙어보자. 세상 일이 뭐 꼭 권력의 힘대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예. 붙어야 할 사람은 안 붙고 몸살이 할 사람이 붙는 게 그게 문제네요. 붙어야 할 것은 야당들이 붙어야죠. 예. 정부의 그런 잘못된 거, 더군다나 이런 언론에 대한 이런 강압적인 상당히 강도 높은 어떤 이런 제재라든가 또 이런 통제가 들어올 것이 뻔한데 그것이 언론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가 통제 차원을 넘어서 야당 입장에서 자기들의 생명줄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만히들 보고 있는 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일 있어요. 우리 2부에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고요. 지금 서울대 동료 교수들이 조국을 향해서 소수 의견을 낸 법관 아마 그 징용 판결이겠죠. 그 사람은 다 친일파냐 하고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국이 그 페이스북에 2012년에 그 파기환송 때 이제 대법원 판결이나 2018년에 이제 최종심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 친구들한테 공개한 부분에 글을 썼어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준은 우리가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이 강제징용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한다. 참 이거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든 국민이 해야 할 일이고 법학자라면 판결에 대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네 편 내 편 갈라 내 편이 아니면 친일파라는 이분법은 초등학교 수준의 그 민주주의에도 반한다 했고 또 C라는 사람은 법학자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연구한 그는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지고 법학자들도 의견이 다르는데 근데 의견이 다르면 친일파가 되느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내가 볼 때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투사 겸 또 실천하는 지식이 면모를 가졌는데 권력을 딱 잡자 말자부터 이제 하는 짓거리가 내만 정이고 나 앞에 이렇게 달라들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다 불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재단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조국의 그런 말 자체가 지금 법대 교수들이 거기는 이제 법대가 아니라 법학 전문대학원이 됐죠. 예. 로스쿨 대학원 교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예. 아니 어떤 재판이든 간에 소수설이 있고 다수설이 있는 것이고 찬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친일이고 또 뭐 반일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는 거 하나가 가장 특히 조국으로서는 평소 교수 시절에 그렇게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 뭐 그런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떠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특히 인권, 무슨 자유, 평등 이런 거 뭐 자기 전문 분야가 된 것처럼 떠는 사람이 그렇게 권력에 돌아서 가지고 전혀 학자답지 않은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 출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학자가 전혀 학문적이지도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는 게 이제 교수들 얘기고 또 하나는 이분이 완전히 이번에 정치를 한바탕 크게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확산을 시킨 거 아니에요. 뭐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그것은 이제 본인으로서는 자기 정치를 이번에 한번 확실히 해야겠다고 작심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 네가 해라. 너는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가면은 총선에도 이기지만 다 자기 대권까지도 갈 때도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 역사적 그런 그 맥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본 하면은 본질적으로 거부 반응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확고한 뭐 민족의식이랄까 뭐 주체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그런 그 반역사성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매를 들었다. 이런 것을 이번 차례 각인을 시키라. 본인도 그런 생각도 했고 문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이번에 조국 입장에서는 한껏 크게 한 거예요. 예, 자기 딴에는 뭐 정치를 한번 크게 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조국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박살을 냈어. 자기들 진영에서 그쪽 뭐 이렇게 진보 세력 쪽에서는 아주 박수를 탁 치면서 조국을 능가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민주당 사람도 그렇게 국회의원 많은데 조국만큼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윤호중이가 못 모르고 떠들었다가 아주 작살났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예, 그래서 이제 이 파시즘화 전체주의로 갈 때 항상 보면 옛날에 히틀러 밑에서는 괴벨스가 따로 있습니까? 2인자 노릇하면서 설치됐지 않습니까? 이 괴벨스도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 그럼요. 딱 권력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권력에 노예가 돼버린 노예, 충견, 주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조국이 지금까지 주장하던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그 이 척결돼야 될 적이다 친일파다. 그럼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뭐 골기 대회하고 또 정부가 뭘 하려면 온 단체들 다 동원해서 유도하고 불매운동하고 뭐 화형식하고 맨날 또 뭐 집회하러 이렇게 골기 대회하러 갔지 않습니까? 관제 민주주의, 관제 민족주의. 지금 이 정권이 이 조국을 앞세워서 지금 불매운동을 벌이고 뭐 이렇게 몰아가는 판도가 그것도 소상공인 단체 청와대 그 뭐 하나 만들어가 소상공인이 말 안 들으니까 유사단체 하나 만들어가 거기 초대 회장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청와대 뭡니까 자영업 비서관이라 시켜갖고 또 불매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 막걸리 보안법하고 이 정권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친일이고 이적이고 매국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기들이 비판하던 군사정권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기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정말 본인들 얘기대로 촛불 정권이라고 하고 그 취임사 보면은 대통령 취임사 보면 야 이렇게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좋은 나라가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보수 쪽 사람 말고도 중도라든가 또 약간의 진보 좌파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들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완전히 뭐 파시즘도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분열이 되고 지금은 뭐 모든 부분에서 우리 편 아니면 저기로 이번에도 그거 아닙니까? 애국 아니면은 애국이다. 적이다. 이적행위다는 거 아닙니까? 선택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서고 있죠. 그것이 과연 이 정부가 이제 2년 뭐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느냐는 그런 실망으로들 많이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잘 수렴해 가지고 해야 할 쪽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메아리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만 답답해. 그래서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다가 뭐 얘기해도 그걸 반영하고 그걸 목소리로서 얘기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뭐 한일 관계든 또 기업이 죽든 살든 우선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 기성정 총선이다. 총선에서 일단 승리해 놓고 그래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확보한 뒤에 그때 가서 또 유화 정책을 쓰든 또 뭐 좋은 말로 이렇게 또 누구 끌어안고 누구 또 눈물을 흘리고 하면은 또 국민들 돌아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야 이게 포퓰리즘도 이거 뭐 남미형 포퓰리즘은 저리 가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과거에 아르헨테라든가 뭐 그 페론인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퍼주고 그때 석유 팍팍 나오니까 기름이 오일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치수도 가지고 그 돈 뭐 전부 나눠주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 나라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그 안타깝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한참 잘 나갈 때 일에 설친 사람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좀 자제하고 문도 지금 대통령이 된 거는 마치 자제하는 사람처럼 국민에게 비춰졌죠. 사실이 아닐지 몰라도요. 그래서 저기 대통령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치 캐리어가 거의 없는데도요. 근데 조국이 저렇게 지금 자신이 가진 권한을 오만하게 행사하고 떠들고 있으면 과연 저것이 지 계획대로 아무리 1인자한테 잘 보였다 해도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다.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자, 주말 잘 편안하게 보내십시오.